2026년 3월 14일 새벽 4시 17분 백악관 상황실 트럼프 대통령이 두꺼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리쳤습니다. 한국 도움 안 됐다. 4만 5천 명 빼버려. 그 자리에 있던 합참 의장도 국무장관도 숨을 죽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고 한국 선박 26척은 발이 묶였고 유가는 배럴당 111달러를 찍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8시간 뒤 같은 책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날의 진실을 직접 목격한 한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이클 헤이워드입니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실 인도 태평양 작전 자문관으로 2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동아시아 해군 자산을 분석하는 게 제 본업이었고 한국 해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많은 보고서를 써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3년 동안 한국 해군은 제 분석에서 늘 후순위였습니다. 미 7함대의 보조 자산, 잘해야 동해 정찰 정도, 그게 제가 작성한 모든 리포트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23년 경력의 무게를 실어 쓴 그 모든 리포트가 단 48시간 만에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2026년 3월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길지만 끝까지 들으실 가치가 있을 겁니다. 2026년 3월 14일 그날 새벽이 어땠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 52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 당직 장교였습니다. 헤이워드 자문관님, 즉시 백악관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23년 일하면서 새벽에 백악관 직접 호출을 받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거는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는 속보가 반복되고 있었고 유가는 이미 배럴당 110달러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책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잠을 안 주무신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트루스 소셜 게시글 작성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이 5나라 중에 어느 놈이 가장 빠르게 군함 보낼 수 있어? 화면에는 이미 5나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저는 즉답을 피하고 한 박자 늦췄습니다. 카카, 그건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대통령께서 말을 끊으셨습니다. 외교는 무슨 외교야? 우리가 북한 코앞에 4만 5천 명을 두고 있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단 한 번도. 알겠어. 저는 그때 보고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28,500명입니다. 4만 5천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국방장관도 합참 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어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리셨습니다.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즉각 군함을 호르무즈로 보내라. 미국이 혼자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그 글이 올라간 시각이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 17분이었죠. 한국 정부가 그 글을 본 건 글이 올라가고 정확히 8분 뒤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자리에서 한국 청와대의 첫 반응을 보고받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부하 분석관 토마스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토마스는 저와 11년을 같이 일한 친구입니다. 한국 해군 자산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친구죠. 그 토마스가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한국은 못 버틸 겁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통보거든요. 저는 토마스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침묵이 너무 길었거든요. 보통 이런 압박을 받으면 동맹국은 서너 시간 안에 외교부 명의의 입장문이라도 냅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올라간 지 47분 만에 외무성 입장을 냈습니다. 영국은 1시간 12분, 프랑스는 1시간 38분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3시간이 지나도 침묵, 5시간이 지나도 침묵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그걸 보고 또 웃더군요. 공포에 질려서 굳은 거죠. 평소 같으면 1시간 안에 답이 왔을 텐데. 저는 그때 토마스의 분석에 100% 동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마비된 거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끄는 거다. 곧 비굴한 사과 메시지가 날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침묵, 동맹국의 항복 신호 분석. 23년 경력의 분석가가 단 1시간 만에 작성한 그 보고서를 저는 그날 밤 자랑스럽게 펜타곤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올라가고 정확히 14시간 뒤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보도를 터뜨렸습니다. 한미 합의 초기 초안 입수. 그 기사는 워싱턴 시간으로 그날 저녁 6시 정각에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사무실에서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게 휘파람이 나왔습니다. 그 청구서가 그 정도로 셀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안에 적혀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한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항목,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2.3%에서 3.8%로 인상. 두 번째 항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1억 달러에서 약 21억 달러로 거의 2배로 증액. 세 번째 항목,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어치 추가 구매. 네 번째 항목, 대만 해협 평화 유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정치 성명. 다섯 번째 항목,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공개 동의.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이 진짜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해군 함정 즉시 파견. 그것도 24시간 안에. 토마스가 제 사무실로 뛰어 들어오면서 그러더군요. 자문관님, 이거 보셨어요? 한국 경제로는 이거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저는 토마스의 말에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GDP는 1조 8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국방비를 1.5센트포인트 올리려면 한 해에 약 270을 추가로 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하루 38조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분담금 10억 달러,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호르무즈 파병 비용까지 더하면 한국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 번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청구서입니다. 그것도 거절할 수 없는 청구서. 거절하면 주한미군이 빠지고 받아들이면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권투로 비유하자면 상대가 양손에 글러브가 아니라 망치를 들고 링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쪽 손에는 미군 철수, 다른 쪽 손에는 경제 압박. 한국이 어느 쪽을 막아도 다른 쪽에 맞게 되어 있는 구조였죠. 저는 그날 저녁 23년 경력의 무게를 실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토마스가 또 들어오더니 더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문관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아직도 입장을 안 냈어요. WP 보도가 나왔는데 이미 5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픽 웃었습니다. 토마스, 그게 뭐가 이상해? 답할 말이 없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토마스가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문관님, 한국 외교부가 입장을 안 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단 한마디만 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토마스가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답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줄, 검토 중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250달짜리 무기 구매도, 38조 원짜리 국방비 인상도, 호르무즈 파병도, 주한미군 철수 위협도, 그 모든 청구서에 대한 한국의 공식 답변이 단 4글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또 웃었습니다. 토마스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국이 답할 능력을 잃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실은 그 두 번째 실수가 첫 번째 실수보다 훨씬 더 크고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토 중입니다라 4글자가 사실은 한국이 30년 동안 준비해온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전혀 몰랐습니다. 토마스도 몰랐습니다. 백악관도 몰랐고 펜타곤도 몰랐습니다. 미국 전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디에서 원유를 사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거의 전부가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LNG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가스 수입의 20% 이상이 카타르산이고 카타르 가스는 100% 호르무즈를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에너지 동맥이 그날 저녁 통째로 막혀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을 수 없는데 디젤 주유소가 통째로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것도 24시간 안에 다른 주유소를 찾을 수 없는 상태로요. 그날 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WTI 선물 기준 유가가 단숨에 배럴당 88달러에서 출발해서 9일 만에 111달러를 찍었습니다. 브렌트유는 그보다 더 빠르게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정유사의 주가가 개장 30분 만에 평균 12%씩 빠졌습니다. 정유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항공사 주가도 같이 무너졌고 화학주, 해운주가 줄줄이 한강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한국 경제를 두고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이즈 온 디 엣지. 한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비축유 수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전략 비축유, 그러니까 정부 비축분이 그 시점에서 약 9일치였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그날 기준으로 약 180일치의 전략 비축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600일치가 넘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2년, 일본은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반면 한국은 단 9일이었다는 겁니다. 9일이 지나면 한국은 발전소를 멈추거나 공장을 멈추거나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9일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일이라는 건 한국의 모든 경제 활동이 9일 뒤에 정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일 뒤에는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 라인이 멈추고 화학 단지가 멈춥니다. 9일 뒤면 한국에서 수출되는 컨테이너의 80%가 사라집니다. 토마스가 그 수치를 들고 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자문관님, 이건 한국이 무릎 꿇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일주일 안에 경제적으로 죽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토마스의 말에 한마디도 보태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아침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똑같은 분석을 보고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단 9일 안에 100기를 들 겁니다. 청구서 6개 항목 모두 받아들일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안에 무너진다. 우리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알아서 무너진다. 그게 그날 백악관 안보회의의 만장일치 결론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또 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이라는 친구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8년째 에너지 헤지 펀드를 운용하는 친구인데 저와는 펜타곤 시절부터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윌리엄이 그날 가져온 자료가 진짜 무시무시했습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 5곳이 그날 아침 동시에 한국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표지 제목이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코리아 이즈 피니시는 한국은 끝났다. 한 곳도 아니고 5곳이 같은 날 아침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리엄이 자료를 펼치면서 그러더군요. 마이클, 이건 내가 18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야.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CT, 도이체방크가 같은 날 같은 톤으로 한 나라를 매도하는 거. 한국 정유주, 항공주, 화학주, 해운주 다 매도 의견이야. 자기 펀드에 한국 비중이 있으면 다 빼라는 거지. 저는 그 자료를 받아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울은 카드가 없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단 하나. 항복뿐이다. 외신 헤드라인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울 스포머시를 한 면에 박았습니다. 서울이 자비를 구걸한다. 일본 니케이는 한국 결단의 시간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독일 차이트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큰 환상이 끝나는 순간이라고 썼고요. 중국 황구시보는 한술 더 떴습니다. 한국 모델의 종말, 미국 의존이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 여러분, 일본이, 중국이, 유럽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조롱하는 게 보이십니까? 윌리엄이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어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CNN 메인 앵커가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청구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그 옆에 출연한 전직 국무부 차관보는 한술 더 떴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결과가 바로 이 순간이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잃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윌리엄과 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울의 항복, 24시간 이내 시나리오 분석. 23년 경력에 18년 경력 분석가의 자료를 더해서 저는 단언컨대 한국이 24시간 안에 무너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펜타곤에 올리는 손가락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한국은 무너집니다. 그게 그날 저녁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오판이었다는 걸 저는 단 몇 시간 뒤에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올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윌리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서울에서 이상한 영상이 하나 떴어. 한국 주재 이란 대사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저는 즉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서울 한복판 이태원의 이란 대사관 정문 앞에서 한국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한국에서만 30분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겼고 미국에서도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미국을 지원하는 세력이나 기반들에 대해선 저희가 통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미국 투자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은 단 한 척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약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할 때 이란 대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통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한국은 지금 양쪽에서 망치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를 들고 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군 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란 대사가 미국 도우면 너희 선박 한 척도 못 보낸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말 들으면 이란이 한국 원유선을 격침시킬 거고 이란 말 들으면 미국이 주한미군 빼고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거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집 열쇠는 상대가 쥐고 있고 통장은 다른 상대가 쥐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토마스가 그 상황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한국은 미국 손에 죽거나 이란 손에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살 길이 안 보입니다. 정말로 안 보입니다. 윌리엄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18년 동안 시장을 봐왔는데 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동시에 두 강대국에게 협박당하는 건 처음이야. 한국은 길을 잃었어. 완전히. 저는 두 사람의 분석에 단 한마디도 보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펜타곤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무너진다. 미국을 선택하면 이란에 의해 경제가 죽고 이란을 선택하면 미국에 의해 동맹이 죽는다. 따라서 한국은 굴복할 것이며 그 굴복은 우리가 제시한 청구서의 무조건적 수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시점은 24시간 이내로 예측한다. 저는 그 보고서를 올리면서 단 한 톨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토마스도 윌리엄도 백안보팀 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의 거대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24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일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상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올린 다음 날 아침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 전 세계 외신 기자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BBC, 알자지라, 로이터, AFP, 그리고 일본의 ANHK까지 그리고 모두가 한국의 항복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란 대사의 트럼프 대통령의 9일짜리 비축, 이란 대사의 모든 것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모든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듣기 대변인이 카메라가 다 켜져 있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그 자리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다들 기대했던 그 자리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다들 기대했던 건 적어도 입장문이었습니다. 용지 5장 정도 6개 항목에 대한 청구서 6개 항목에 대한 대응 방안, 호르무즈 대응 방안, 미국과의 협상 계획, 미국과의 협상 이런 위기에는 보통 이런 모든 게 입장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대변인이 펼친 그 한 장의 종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그 한 줄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38원짜리 국방비 인상에 대해 검토 중. 250억 달러 무기 구매에 대해 검토 중.
호르무즈 24시간 파병에 대해 검토 중.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대해 검토 중. 이란 대사의 협박에 대해 검토 중. 그게 다였습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4글자였고 영어로 옮기면 더 리뷰 2단어였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다들 헛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한 일본 NHK 기자는 그 자리에서 동료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정말로 백기를 든 건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건가? CNN은 그 브리핑 직후 메인 뉴스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사실상 협상 능력 상실. 4글자 답변으로 위기 대응 포기 신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특파원은 즉시 이런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서울 해즈 로스트 이츠 텅겨. 서울이 혀를 잃어버렸다. 그날 오후 한국에서는 정유주 주가가 한 차례 더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환 시장이 한국 정부의 무능을 가격으로 못 박아버린 거였습니다. 윌리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더군요. 마이클, 이거 진짜 끝난 것 같아. 한국은 답할 능력 자체를 잃었어. 저는 그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100% 동의했습니다. 23년 경력의 무게로 단언컨대 검토 중입니다. 라는 답변은 외교 무대에서 사실상 항복 선언이거든요. 답할 말이 없을 때, 답할 권한이 없을 때, 답할 시간을 벌어야 할 때 쓰는 말이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말을 자기네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그것도 한 장짜리 종이에 적어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안보팀은 그 영상을 보면서 다들 환호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밤 트루스 소셜에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코리아 폴디, 한국이 접었다. 그게 제 2번째 실수였습니다. 그것도 진짜로 거대한 2번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토 중입니다는 항복 선언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였거든요. 한국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를 발표한 그 시점에 한국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됩니다. 청해부대 위의 위치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토마스가 그 첫 번째 단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자문관님, 펜타곤 위성이 이상한 걸 잡았습니다. 한국 청해부대 33진이 갑자기 항로를 틀었어요. 호르무즈 방향이 아니라 오만 살랄라 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후퇴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토마스의 보고를 듣고 잠깐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국이 청해부대를 후퇴시킨다는 건 호르무즈에서 손을 뗀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픽 웃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이란 쪽 압박을 더 무겁게 본 거야.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 시간이지. 그게 제 3번째 실수였습니다. 청해부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그날 저녁, 윌리엄이 또 한 번 다급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군 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민간 산업 쪽이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진짜 이상해. 한국 정유 44 데이터를 방금 봤는데 가동률이 미쳤어. 평소보다 더 올라갔어.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원유가 안 들어오는데 한국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올린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으려는 격이 아니라 휘발유 자체가 없는데 차를 더 빨리 돌리겠다는 소리잖아요. 윌리엄이 보내준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 가동률이 91%, GS칼텍스 여수 공장 가동률이 93%, S오일 온산 공장 가동률이 90%, HD 현대 오일뱅크 대산 공장 가동률이 92%. 평소 한국 정유 4사의 평균 가동률이 약 8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힌 그 시점에 4사 모두가 가동률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그것도 SAF, 그러니까 지속가능 항공유 라인을 풀가동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그러더군요. 마이클, 미국 정유소 평균 가동률이 지금 52%야. 한국이 우리보다 거의 2배로 돌리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호르무즈가 막혀서 원유 공급이 끊기는 게 한국이었습니다. 917 비축유밖에 없는 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미국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정유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토마스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자문관님, 이거 공포에 질린 것 같습니다. 비축유 917 가지고 있는 나라가 9일 안에 다 짜내려고 미친 듯이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이죠. 저는 토마스의 분석에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발악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한 사람이 저한테 전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엘레나라는 분이었습니다. 헤이그 국제법연구소에서 23년째 에너지 안보 법률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저와는 학회에서 가끔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엘레나가 그날 밤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미안한데 당신 분석이 틀렸어. 한국 정유사 가동률 올린 거 그거 패닉이 아니야. 패턱이야. 30년 전부터 짜놓은 패턴. 저는 엘레나의 그 말에 살짝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엘레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한국 정유 산업의 고도화 설비 투자 데이터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정유 4사가 30년에 걸쳐 어떤 식으로 설비를 깔아왔는지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그 자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 가장 크게 흔들린 나라 중 하나야. 그때 한국 사람들이 결정한 게 뭔지 알아? 다시는 같은 일 안 당하겠다는 거였어. 그게 1988년부터 시작된 한국 정유 고도화 투자의 출발점이야. 저는 그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겼습니다. 엘레나가 한 가지 단어를 짚었습니다. 고도화율. 정유 산업에서 고도화율은 저질 원유를 고급 제품으로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국 정유사 평균 고도화율이 약 70%, 일본이 65%, 유럽이 60% 수준입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 정유사사 평균 고도화율이 그 시점에서 무려 83%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엘레나가 그 숫자를 짚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한 가지를 준비해왔어. 어떤 원유든 아무리 질 나쁜 원유든 최고급 항공유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걸 위기 때 발동시키려고. 저는 그 말에 한 박자 침묵했습니다. 만약 엘레나의 분석이 맞다면 한국은 호르무즈가 막혀서 가동률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힐 줄 미리 알고 30년 전부터 그 순간을 위해 고도화 설비를 깔아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 91%는 발악이 아니라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정확히 누구를 위한 작전인지 저는 그 시점에서도 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자리를 뜨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누구한테 이 항공유를 팔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봐. 답이 거기 있을 거야. 엘레나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해부대 위성 사진, 부산항 소해함 출항 사진, 한국 정유 4사 가동률 데이터, 그리고 30년에 걸친 고도화 설비 투자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작위로 보였는데 엘레나가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패닉이 아니라 패턴, 30년 전부터 짜놓은 패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뭔가 결정적으로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에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47분, 펜타곤 위성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토마스가 그 보고를 들고 제 사무실로 달려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개질려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호르무즈 입구에서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호르무즈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며칠 전부터 모든 외국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유조선이 통과했다.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가 위성 사진을 펼쳤습니다. 한국 SK 해운 소속 VLCC급 초대형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지점을 정확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란 영해 쪽으로 더 붙어서요. 보통 유조선들은 봉쇄가 풀렸을 때도 오만 영해 쪽으로 멀리 돌아가는데 이 한국 배는 오히려 이란 쪽으로 붙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유조선 옆에 작은 어선들이 호위하듯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선 5척. 어선 깃발은 이란 국기였습니다. 이란 국기를 단 어선이 한국 유조선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즉각 이해가 안 됐습니다. 토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문관님, 이게 합성 사진 아닙니까? 이란 어선이 한국 배를 보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위성 사진은 정확히 2시간 간격으로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한국 유조선을 둘러싸고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항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합성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엘레나는 새벽이었는데도 이미 자기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질문을 듣자마자 엘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어제 내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 기억해? 한국이 누구한테 항공유를 팔려고 하는지 알아보라고. 답이 거기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깊은 답이 또 있어. 지도를 펴봐. 호르무즈 입구, 이란 쪽 해안. 거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 반다르에게 그 마을 부족장 이름을 알아봐. 그 사람이 답이야. 저는 엘레나의 그 말을 적어두고 즉시 정보팀에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3시간 뒤 워싱턴의 정보팀에서 답이 왔습니다. 반다르 랭게 마을의 부족장 이름은 알리 무함마드 알 마즈루이, 60대 후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보고서 끝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인물의 부친은 1970년대 후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말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베두인 부족 출신임. 사우디 국적이 아닌 이란계 베두인. 1976년 한국 현대걸 현장에서 일한 기록이 있음.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잠깐 호흡을 멈췄습니다. 1976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976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동 건설에 진출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 해에 한국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를 따냈습니다. 9억 4천만 달러짜리 공사였고 당시 한국 1년 외화 보유고의 25%에 해당하는 거대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한국 노동자 10,000명 이상이 파견됐습니다. 1976년 한여름 사막에서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한국 어르신 세대가 살을 까맣게 그을리며 일하던 그 현장에 알리 무함마드 알 마즈루이의 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엘레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자료실에서 추가로 찾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1976년 그의 주베일 현장에서 한국 현장 소장이 한 명 있었어. 박시성을 가진 그분이 자기 월급을 털어서 현장 인근 베두인 부족 마을에 우물을 파줬어. 계약에도 없는 일이었어. 회사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본인 돈으로 펌프와 파이프를 사서 한국 노동자들 쉬는 날에 같이 가서 우물을 깔아준 거야. 한 마을이 아니라 7마을이었어.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엘레나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 7마을 중에 하나가 알리 무함마드 알 마즈루이 부친의 고향 마을이야. 그 부친이 그 우물에서 자기 가족 식수를 길어 마셨어. 50년 동안. 그리고 그 부친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아들 알리가 부족장이 됐어. 알리가 부족장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 부친 고향 마을 입구에 한국어로 비석을 세운 거야. 한국어로 비석을 세운 거야. 1976년 우리 부족이 50년 동안 마신 물에 50년 동안 마신 비석에 새겨진 글자야. 저는 그 말을 책상 위 커피잔을 내려놓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1976년 사막에서 어떤 한국 어르신이 자기 월급을 털어서 판 우물 하나가 50년 뒤 한국 유조선을 호르무즈 한복판에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 어르신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아마 이름으로 남기지 못하셨을 겁니다. 박시성만 남기지 못하셨을 겁니다.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다고 박시성만 알레나가 그러더군요. 플레임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다고 엘레나가 알레나가 그러더군요. 50년 뒤 그분이 자기 월급으로 산 호르무즈 봉쇄에서 한국 원유 수송선을 살리는 결정적인 호르무즈 봉쇄에서 한국 원유 수송선을 살리는 23년 결정적인 카드가 됐습니다. 의미를 잃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우물 이야기를 듣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토마스가 또 한 번 위성 사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문관님, 청해부대 33진 충무공 이순신함 살랄라 항에 입항 안 했습니다. 살랄라 앞바다에서 대기만 하다가 다시 북쪽으로 항로를 틀었습니다. 그것도 부산항에서 출항한 양만춘함, 양양함과 정확히 같은 좌표에서 합류했습니다. 자문관님, 이거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집결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세척이 그려낸 형태가 정확히 삼각형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이 꼭지점, 양만춘함이 좌측, 양양함이 우측. 이 진영이 무슨 진영인지 저는 즉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대칭전 대응 진영이었거든요. 미군이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모기 함대와 자폭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진영이고 영어로는 다층 방어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지스함이 중앙에서 광역 대공,
대함 방어를 펼치고 좌우의 일반 구축함이 측면 방어를 그리고 후방의 소해함이 기뢰를 제거하면서 진격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진영을 펼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지스함과 일반 구축함과 소해함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이 세 종류의 함정을 동시에 한 진영 안에서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해군이 몇이나 될까요? 미 해군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 해군도 소해함은 별도 부대로 운용하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함은 있지만 소해함과의 합동 진영 훈련이 부족합니다. 중국 해군은 이지스급 구축함이 있긴 하지만 미군 표준 진영을 따라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누구입니까?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단 한 곳이 미군 외에 이 진영을 즉시 펼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해군이었습니다. 토마스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자문관님, 한국 해군이 미군 표준 진영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안 알리고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 알리고 따라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우리한테 배워서 자기들 표준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한국 해군은 1990년대부터 미 7함대와 합동훈련을 해왔습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페르시아만에서 어떤 진영을 쓰는지, 어떤 절차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지 한국 해군 장교들은 30년 동안 그 옆에서 직접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게 30년 누적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토마스가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자문관님, 청해부대 33진이 진영을 펼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새벽 5시 47분에 첫 위성 사진이 잡혔고 그 시점에 세 척이 합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시 54분에 완전한 트라이앵글 진영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5시 47분부터 5시 54분까지 정확히 7분이었습니다. 미군 인도 태평양 함대가 같은 진영을 펼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23분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41분, 영국 해군은 38분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은 7분 만에 펼쳤습니다. 7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7분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미군의 23분도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7분은 그 매뉴얼을 수백 번 반복 훈련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몸이 외우고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국 해군은 30년 동안 이 진영을 반복 훈련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미군이 펼치는 시간의 3분의 1로 줄여놓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한국 해군은 호르무즈 봉쇄가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같은 일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전제로 30년 동안 그 순간만을 위해 훈련해왔던 겁니다. 제이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 작전 분석관이고 한국 해군 자산 평가를 전담하는 분석가였습니다. 제가 즉시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7분 만에 트라이앵글 진영을 펼친 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제이슨이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30년 전부터 짠 시나리오야. 한국 해군 장교들이 1990년대 초에 우리 7함대 사관들한테 배운 매뉴얼을 자기네식으로 다시 짜서 25년 동안 매년 2번씩 실전 훈련을 한 거야. 내가 한국 해군 합동훈련 보고서를 다 봤어. 그 진영 훈련만 한 게 1996년부터 따져서 47회야. 47회였습니다. 25년 동안 47번을 반복 훈련한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함, 양만춘함, 양양함의 함장과 승조원들은 이 진영을 자기 잠을 자다가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해군을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진영이 펼쳐진 그 시점에 한국이 무엇을 노리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호르무즈 입구를 막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호르무즈를 다시 여는 작전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해부대 정체가 밝혀진 그날 오후, 윌리엄이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유사가 아니라 미국 쪽 정보였습니다. 마이클, 우리 미군 항공작전사령부에서 비상보고가 떴어. SAF 비축분이 17일치밖에 안 남았어. 인도태평양 전체 미군 기지 항공유 비축이 17일이야.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잠깐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SAF는 지속 가능 항공유, 그러니까 미군의 차세대 전투기와 수송기에 들어가는 핵심 연료입니다. 그게 17일 나는 건 17일 뒤에 미군이 페르시아만에서 작전을 멈춰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윌리엄이 자료를 더 풀어줬습니다. 마이클, 더 무서운 게 있어. 미국 본토 정유소 평균 가동률이 지금 52%야. 그것도 환경 규제 때문에 SAF 라인은 절반도 안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미군이 27일 안에 추가로 SAF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답이 한 곳밖에 없어. 한국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제 엘레나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누구한테 이 항공유를 팔려고 하는지 알아봐. 답이 거기 있을 거야. 한국이 가동률을 91%로 올린 이유, SAF 라인을 풀가동으로 돌린 이유, 그 답이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SAF를 팔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SAF를 사야만 하는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보이십니까? 한국은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된 그날부터 미군 SAF 비축이 17일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7일 안에 미군이 한국 정유사한테 무릎을 꿇고 SAF를 사가야 한다는 걸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구서를 들고 으름장을 놓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령의 군대가 정확히 17일 뒤에는 한국 정유사한테 항공유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러 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가동률을 끌어올린 SAF 라인에서 한국이 정한 가격에 한국이 정한 조건으로요. 이걸 한국이 즉흥적으로 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엘레나가 다시 자료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자료였습니다. 마이클, 한국 정유사의 사가 3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보여줄게. 엘레나가 펼친 자료는 1980년부터 2026년까지의 한국 정유사 설비 투자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매년 영업이익의 약 12%를 고도화 설비에 제투해왔습니다. 미국 정유사 평균은 4%, 일본은 3%, 유럽은 2%였습니다. 한국 혼자 평균의 3배 이상을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왔다는 뜻입니다. 엘레나가 그 이유를 짚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한국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 외환 보유고 14억 달러께 없었어. 그런데 원유 수입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1억 달러였어. 한 번만 더 오일 쇼크가 오면 한국은 진짜로 파산이었어. 그때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게 뭔지 알아? 다시는 같은 일 안 당하겠다. 그게 한국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한국 정유 산업의 모든 투자는 1973년에 그 공포에서 시작된 거야. 저는 엘레나의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고 나서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다시 올 거라는 전제로 시스템을 만든 거였습니다. 토마스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문관님, 한국은 1973년부터 53년 동안 호르무즈 봉쇄 같은 상황을 대비해온 거예요.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200개 이상의 위기 시나리오가 등록되어 있어. 위기 시나리오가 등록되어 있어.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는 그 중에 14번 시나리오가 그 14번 시나리오가 1970 작성된 게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작년이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47년 동안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한국 47년 동안 가동률을 91%로 한국 정유 4사가 14번 시나리오의 91%로 끌어올린 건 그 14번 시나리오의 여러분 3단계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유 한 방울 약점이 뭔지 가스도 안 납니다. 자원이 우라늄도 안 납니다. 원유 한 방울 모든 에너지를 가스도 안 납니다. 우라늄도 안 납니다. 그게 한국의 모든 에너지를 100% 그런데 한국은 그 약점을 한국의 가장 그 약점을 30년에 그런데 한국은 그 약점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원이 없으니까 30년에 걸쳐 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제하는 기술을 자원이 없으니까 모든 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제하는 모든 함정에 했고 미리 모든 위기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아 한국은 모든 함정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약점을 시스템으로 한국은 바꿨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결핍이 자원이 됐습니다.
바꿨습니다. 트라우마가 약점이 기술이 됐습니다. 엘레나가 자원이 자료를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됐습니다. 엘레나가 자료를 덮으면서 위기가 기본값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보너스인 나라. 그래서 위기가 기본값이고 위기가 와도 안 무너져. 보너스인 나라. 위기가 일상이거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위기가 와도 안 무너져. 위기가 일상이거든. 한국은 미국이 그 청구서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한국은 그 청구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거야.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47년 전부터 글을 올리기 47년 전 엘레나의 그 마지막 말을 엘레나의 그 마지막 말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동맹국으로 본 게 아니라 동맹국으로 본 게 아니라 부속 국가로 봐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알지도 우리보다 더 깊은 시스템을 우리보다 더 깊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리고 그날 호르무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엘레나가 자리를 뜬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또 한 번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회의 때 자신만만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저녁에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한 장의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각하, 트럼프 대통령께서 군함을 요청하신 5나라의 답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짧게 물었습니다. 어디부터? 합참의장이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국 거절.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을 중국이 떠맡을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거절.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국 사실상 거절.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에 영국 청년을 보낼 수 없다고 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일본 외교적 회피. 타카이치 총리가 국내 법적 제약이 있어 즉각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합참의장이 한 박자 늦췄습니다. 한국은 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콕 짚어서 군함을 요청한 5나라 중에 4나라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 한국은 검토 중입니다로 답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국이 단 한 곳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답을 안 한 채로 자기들끼리 청해부대를 이미 호르무즈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미국이 의지해야 하는 그 한 나라가 등을 돌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토마스가 그 현실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우리가 청구서를 던진 그 한국이 지금은 미국이 무릎 꿇고 협력을 부탁해야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짠 시나리오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향해 짠 시나리오. 그런데 그 시나리오 안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카드를 던지면 던질수록 그 카드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도록 한국은 30년 동안 그 게임판을 미리 깔아놓았던 겁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윌리엄이 그날 밤 저한테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하나 더 보내줬습니다. 미국 본토 SAF 비축이 그 시점에서 17일치. 그런데 한국 정유 4사가 SAF를 풀가동으로 뽑아내고 있었고 한국 항공유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2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SAF를 사가야 하는 그 시점에 한국은 가격 결정권까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시장이 알아서 한국 항공유를 가장 비싸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깔아놓은 시스템이 그 순간에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펜타곤 사무실에서 23년 동안 작성한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확히 312건이었습니다. 그 312건의 보고서에서 제가 한국 해군을 보조 자산이라고 평가한 게 187번, 한국 정유 산업을 구조적 취약 산업이라고 평가한 게 94번, 한국 외교를 선택지원 외교교라고 평가한 게 24번이었습니다. 그 모든 평가가 그날 밤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본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한국, 우리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한국, 그게 312건의 보고서에 적혀있던 한국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그 보고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한국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영업이익의 12%를 정유 고도화에 쏟아부은 한국, 25년 동안 47번을 반복 훈련해서
비대칭전 진영을 7분 만에 펼치는 한국, 200개의 위기 시나리오를 47년 동안 매년 업데이트해온 한국, 그리고 1976년 사막에서 자기 월급을 털어 우물을 파는 어르신의 후손이 50년 뒤에도 한국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 그게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그 진짜 한국이 그날 밤 백악관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진짜 한국을 마주한 첫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국이 답을 안 한 채로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라 한낮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메모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이 함께 작성한 긴급 메모였습니다. 메모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각하, 청구서 6개 항목 중 일부의 즉각 철회를 권고드립니다. 한국 측 협상 카드가 우리 예측에 상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보이십니까? 청구서를 던진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를 거두라고 미국 정부 안에서 미국 안보팀이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메모를 올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단 48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메모를 읽고 한참 동안 책상에 손을 짚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답이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5분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국에 다시 연락해. 우리 쪽 제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윌리엄이 그날 저녁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8년 동안 시장을 본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마이클, 내가 18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야. 미국 대통령이 자기 청구서를 48시간 만에 거두는 거. 그것도 상대국이 단 한마디도 답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건 한국이 무슨 발언을 해서 트럼프가 물러난 게 아니야. 한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30년짜리 시스템만 작동시켰는데 그 시스템 앞에서 미국이 알아서 물러난 거야. 저는 윌리엄의 그 말에 한마디도 보탤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옆에서 그 사실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안 앉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일방적으로 카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사에 남을 일입니다. 저는 토마스의 말을 들으면서 23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미국 안보팀이 자발적으로 청구서를 거두는 광경. 한국은 그 시점까지도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이 단 4글자, 검토 중입니다 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침묵을 깬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 한 분이 미국 측 협상단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 측이 던진 첫 마디를 윌리엄이 비공식 채널로 전해 들었습니다. 윌리엄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을 멈췄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 정확히 그 한 줄만 전했습니다. 한국 측 고위 관계자가 미국 협상단에 던진 그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먼저 흥분한 쪽이 집니다. 미국 협상단 5명이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 7글자였습니다. 협박도 아니었고 거래 조건도 아니었고 사과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줄. 50년 동안 위기를 일상으로 살아온 나라가 위기를 처음 겪는 나라에게 던진 한 줄이었습니다. 윌리엄이 그 말을 전해주면서 그러더군요. 마이클, 한국 사람들 무서워. 진짜로 무서워. 우리는 화내면서 카드를 던졌고 한국은 그 카드 앞에서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야.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그 한마디를 종이에 써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23년 동안 외교 무대를 봐오면서 단 7글자의 협상 전체가 무너지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게임을 잘못 읽었던 겁니다. 우리는 흥분했고 한국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48시간 만에 청구서를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 한마디를 던진 다음 주 워싱턴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전반에 대한 공식 청문회였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 한 사람이 출석했습니다. 로버트 칼라일, 30년 동안 펜타곤에서 일한 전직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보고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었고 한국 해군을 보조 자산이라고 평가한 그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더 했습니다. 23년 전 제가 그 표현을 받아서 187번 보고서에 적었던 것도 사실은 칼라일의 평가를 따라간 거였습니다. 칼라일이 청문회 단상에 섰습니다. 양복은 평소처럼 깔끔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읽으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박자 멈추더니 그 종이를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이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준비해온 진술서가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칼라일이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잘못된 렌즈로 봐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그 렌즈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렌즈였다는 걸 이번 호르무즈 사태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일한 펜타곤의 모든 분석가가 같은 렌즈를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조 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부속 국가로 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청구서를 받아들이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우리의 표준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더 깊이 침묵했습니다. 칼라일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호르무즈에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우리가 30년 동안 깔본 그 한국보다 30년 더 깊이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비대칭전 대응, 그리고 위기시 동맹 작동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닙니다. 이제 그 스탠더드는 서울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청문회장에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청문회 영상을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도 옆에 있었고 윌리엄도 와서 같이 봤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한참 동안 우리 셋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쓴 312건의 보고서가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칼라일의 그 한마디 앞에서 들었습니다. 토마스가 한참 뒤에 한마디 했습니다. 자문관님, 이건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건 백기투항 선언입니다. 그것도 30년 펜타곤이 한국 앞에 백기를 든 거죠. 저는 그 말에 단 한마디도 보탤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백악관에서 새로운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한미동동맹 현대화표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입장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GDP 3.8% 국방비 인상 요구도, 분담금 2배 증액 요구도, 250억 달러 무기 구매 요구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청구서 6개 항목 중 5개가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남은 한 항목, 호르무즈 협력 부분조차도 한국이 결정하는 시점에 한국이 결정하는 방식으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의장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통화에서 미국 합참의장이 한 말 중 한 줄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며칠 전에 무례했던 부분이 있다면 미국 군부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호르무즈 작전에서 한국 해군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사과한 일은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윌리엄이 그날 밤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 그러더군요. 마이클, 청구서가 거꾸로 갔어. 우리가 한국한테 던졌던 청구서를 한국이 우리한테 거꾸로 돌려준 거야. 그것도 한국이 단 한마디 화도 안 내고. 단 한마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4월 저녁이었습니다. 벚꽃이 한참 피어 있었습니다. 그 벚꽃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보는 기분으로 다시 떠올려 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23년 동안 작성한 312건의 보고서를 한 박스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그 박스 위에 한 줄을 적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렌즈로 본 한국 1996전부터 2026년까지. 그리고 그 박스를 사무실 한쪽 구석에 놓았습니다. 다시 꺼내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박스가 일종의 비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 그 무게를 잊지 않기 위한 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워싱턴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면서 1976년 사우디 사막에
그 한국 어르신을 떠올려 봤습니다. 박 씨 성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이름도 모르는 그분. 자기 월급으로 펌프를 사서 베두인 부족 7마을에 우물을 파주었던 그분. 그분은 자기가 무슨 전짓을 한지도 모르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50년 뒤에 자기가 판 우물 한 줄기가 한국 유조선 한 척을 호르무즈 한복판에서 살릴 거라는 걸 그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사막에서 일하다가 옆마을 사람들이 물이 없어 고생하니까 자기 월급을 털어 우물을 판 거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한 번의 행동이 30년에 걸친 한국 정유사의 고도화 투자가 25년에 거친 한국 해군의 47번 반복 훈련이 47년에 걸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200개 위기 시나리오가 모두 한 줄로 이어져서 2026년 3월 호르무즈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의 우물에서 한 나라의 시스템까지 그 50년의 선을 끊지 않고 이어온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봤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조자산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그 보조자산이 우리보다 더 깊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놓았는지 자기들이 진짜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매년 영업이익의 12%를 정유 고도화에 쏟아부은 사람들이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모릅니다. 25년 동안 47번을 반복 훈련해서 비대칭전 진영을 7분 만에 펼치는 해군 장교들이 자기들이 미군보다 빠르다는 걸 모릅니다. 1976년 사막에서 우물을 판 그 어르신은 자기가 50년 뒤 한 나라를 살릴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기 힘을 모르는 자가 가장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국을 통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기본값이고 평화가 보너스인 나라, 약점이 기술이 되고 결핍이 자원이 되고 트라우마가 시스템이 된 나라. 이름도 안 남긴 한 어르신의 한 번의 우물이 50년 뒤 한 국가를 살리는 결정적 카드가 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한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이 사실은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한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이 저는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 살고 계신 겁니다. 자기 힘을 모르는, 그래서 더 무서운 나라.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유선이 세계를 뒤흔드는 주제로 얘기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